혹시 여러분들 지금 국어 시간에 파수꾼이라는 했어? 네. 하고 있어? 했어? 네. 언제 했어? 어제까지 했어요. 어제까지 했어? 딱 맞췄네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얘기가 그 얘기거든. 파수꾼이라고 하는 연극도 있었고 소설도 있고, 그렇지? 글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저게 이제 당시 이제 그 파수꾼이 연극으로 나왔을 때 연극 포스터예요. 저기 대학로에서 연극 포스터 내놨을 때 저렇게. 그럼 파수꾼 읽어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거야. 거기에서는 지금 파수꾼 A, B, C가 나오지. 네. 그리고 또 누가 나와? 2장. 이제 촌장 2장이 나와. 근데 이 파수꾼들이 3명이 나오는데 이 셋이 파수꾼으로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통으로 알았던 사실이 뭐야? 이리때가 없다는 거. 응. 이리때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누구는 그걸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 이 소설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결과, 이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 그러면 이 파수꾼이라는 소설과 오늘 우리가 배울 유신체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독재가 무슨 상관인데? 사실 파수꾼 소설에서 독재가 나와요? 네. 권력을 촌장이 자기가 가지려고 이때가 있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했으니까 박정희도 여기서 막 간첩들이랑 막 있다 막 그러면서 거짓정 몰려가지고 독재 정치를 했으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70년대 유신 체제하고 이 파수꾼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 인물들을 비교해 볼 텐데, 여기서 독재자는 이제 유신 체제 속에서는 박정희. 그러면 파수꾼 속에서의 독재자는 촌장. 그러면 파수꾼 A, B, C는 무슨 역할이야? C는 청년이었고 C는 청년인데 A랑 B는 그 정치인 그 밑에서 같이 이제 공생하는 네. 그런 사람인데, C는 지금 안지 얼마 안 됐지. 네. 근데 얘가 안 됐을 때 얘가 지금 고민한 이유는 뭐야? 내가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는 여러 혼란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지. 그러면 이리때가 상징하는 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야. 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근데 이 위협하는 존재가 사실은 없었다. 사실은 없었다. 근데 이 이리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왜 이 촌장을 신뢰하게 돼? 이리때가 있는 거하고 촌장의 독재가 유지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촌장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가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촌장에게 뭔가 불만이 있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지금 외부에 위협적인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좋을 일이 없다는 거지.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지금 이대로 이제 70년대 들어오게 되면 독재 체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박정희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권을 교체해야겠어. 뭔가 이렇게 좀 큰 변화가 필요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외부에 어떤 적이 있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 세력들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을 것이 없다는 그런 논리로 박정희 정권의 이 독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파수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유신 체제에서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유신 체제, 이 파수꾼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 유신 체제하고 비교해 볼 텐데 262쪽을 볼 거예요. 그럼 유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 유신 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체제에 맞서서 전개됐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유신 체제가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가 이제 유신 체제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3선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나라 안팎에서 여러 위기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라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기 집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게 돼서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고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위기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국외적으로 상황을 보시면은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른바 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뭐랄까 이제 공산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관계가 조금씩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데탕트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결과 남북 관계도 덩달아서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됐거든. 그래서 나온 결과가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 성명. 그럼 그 전에 지금 영화 포스터를 지금 하나 지금 옆에다 띄워놨는데 이 영화는 실미도라는 영화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실미도에서 근무했던 이 특수부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미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전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김신조 사건 때문이에요. 청와대 뒤쪽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김신조가 기자회견을 해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수갑 묶인 채로 이렇게 앉아서 기자회견 하는데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김신조가 뭐라 했냐면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다 그랬어.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죽이러 왔다는 얘기잖아. 박정희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그래서 우리도 김일성 모가지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근데 이 특수부대가 공군 소속으로 조직이 됐는데 민간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뭐 사형수들 데려다가 했다. 아니면 뭐 저기 범죄자들 중에서 무기징역이나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들 니네 갱생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사실 대부분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차출돼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았어. 젊은 청년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서 거기서 훈련 받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취업도 시켜준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내려간 거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정예 부대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분위기야.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소련 간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실미도 부대의 존재를 국제사회에서 알게 되면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미도 부대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부대에다가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그 지원마저도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버릴 거 다 버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김일성 죽이는 거 목표로 해가지고 훈련 받고 지금 이러고 했는데 자기들 뭐 취업인커녕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분노했던 그 부대원들이 민가에 있는 버스를 훔쳐 탈취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이때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폭파해가지고 자폭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 입맛에 이제 안 맞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신들의 그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쪽팔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제대로 책임을 져줘야죠. 나라가 개인을 이렇게까지 헌시적거리듯이 버려버리면 개인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느냐.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국가냐? 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말을 되게 당연하게 느낍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왜 그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어쨌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선언이었습니다. 7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게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무게감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공산당은 무조건 물리쳐야 될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적이라고 여기고 싸웠는데 이제 이렇게 남과 북이 좀 친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공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도가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 기반이 이제 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봐야 박정희 정부한테는 좋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 기반도 좀 약화되고 이제 박정희 정부 더 이상 이제 필요 있냐? 반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을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유신. 10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1972년 10월 유신. 안보 위기 그리고 평화 통일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신 헌법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이게 자기한테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해산하고 헌법을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바로 유신 헌법입니다. 유신 헌법.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뽑는 방식을 바꿔요. 이제는 직접 선거였다가 뭘로 바꿨을까? 이제 간접 선거 바꿔. 이제 직접 선거 해봐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좀 어떠니까 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는 삼선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씨알도 안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유신 헌법을 단행을 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간접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 헌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 이제 유신 헌법이 총 7번째 개정된 헌법이어서 7차 개정 헌법이고 사공화국 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따위는 무시해버린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계가 완성이 됐고요. 대선 방식이 변화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엽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한 3천여 명 정도 모여.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간접선거죠, 그러니까 6년 임기입니다. 6년 임기가 늘어났죠.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중임 제한이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임을 몇 번만 할 수 있었어요. 원래 한 번 할 수 있었다가 지금 삼선 개헌하면서 2번까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종신 집권이 실현됐어요. 그러면 이때 유신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이었느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수 중에 3분의 1을 누가 추천하냐면 대통령이 추천해요. 그러면 이 추천받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 그래, 국민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국민들이 뽑겠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당선이 되면 국회 내에서 3분의 2 이상 확보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신 정무회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한테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먼저 어떻게 해? 국회를 싸그리 그냥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대법원장,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뭐뭐뭐 장악한 거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데 행정권 장악했고 지금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추천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게 지금 어디 장악했어 이제? 국회, 입법권 장악했고 대법원장과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면 이제 뭐도? 사법부도 이제 대통령이 다 가져간 거야. 그럼 삼권 분립이란 말이 지금 실현이 됐나요?
아니게 된 거지. 완벽한 독재 체제야. 이제. 왕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 거야. 더군다나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딱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긴급조치권. 총 9호까지 있습니다. 9호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 긴급조치권 9호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을 보시면은 긴급조치 9호라고 해가지고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또는 신문 방송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말이 되게 어렵죠?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를 비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또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같다. 이게 더 대박이야.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같다. 그러니까 뭐 말만 해도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다 잡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3-4명 모여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하잖아요. 막 대통령 욕이라도 하고 막 없는 데서 누구 욕 못하냐? 어?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 딱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이 당신 좀 일어나봐, 따라와. 경찰들이 사복 입고 잠복에 있다가 누가 막 그런 얘기 하면은 잡아오고 그리고 뒤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다음날부터 안 보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곳곳에 그냥 정부의 눈과 귀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다들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신 헌법 체제가 이제 그러했어요. 자, 이렇게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고 또 대통령도 이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독재 권력을 계속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거에 반대하는 이제 투쟁도 전개가 되고요. 결국 이런 유신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한 유신 헌법 체제를 반대하는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신 반대 운동은 이제 김대중 씨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 유신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비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 있다가 그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씨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납치했을까?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지도도 모르게 바다에다 던져버리려고 했겠지.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알아요. 김대중 씨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알아챘어. 그래서 미국에서 박정희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김대중 죽이지 말라. 더군다나 또 김대중 씨가 미국에 친구들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 김대중 씨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중앙정보부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이제 알아채고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게 김대중 죽이지 말아라고 이렇게 딱 다시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작전, 납치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직전에 풀려나요.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더 본격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 있던 이제 장준하 씨나 백기환 씨 같은 이런 제야의 이런 뭐랄까 이제 운동가들, 제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유신헌법을 폐지하는 요구, 그다음에 노동 악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종교계나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이제 조직돼가지고 유신에 반대하는 그런 소리를 냈고요. 언론 자유수호 투쟁 그리고 함석헌 씨하고 김대중 씨가 중심이 됐던 3.1 민주 구국선언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3.1 민주 구국선언은 여러분 제가 학습지 뒷면에 아마 해놨을 건데 한번 보시죠. 학습지 뒷면에 자료가 있어요. 세 번째 자료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유신 반대 투쟁도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역시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해서 탄압을 했어요. 지금 정부를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또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러니까 긴급 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탄압을 했고, 2차 인혁당 사건이 조작됩니다. 인혁당 사건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방금 또 봤던 뒷면에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또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혁당 사건을 이제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게 됐고, 이 관련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8명한테 이제 사형 선고를 했는데, 8명 사형 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형 선고가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고, 사형 선고가 보통 되면은 사형 집행은 좀 시간을 좀 주거든요. 선고하고 나서 그날 죽입니다. 그날 선고하고 그날 사형 집행을 했어요. 이날은 그 국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날은 이거는 뭐 사법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걸로 이제 비난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 사상 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유신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숫자는 여당이 더 많았어. 여당이 의석수는 공화당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득표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득표율이 훨씬 더 높았던 거야. 득표 수만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좀 느꼈겠죠. 야 이러다가 이거 좀 국회의원 수가 이제 좀 있으면 역전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지. 그래서 득표율이 야당이 좀 더 우세했다 여당보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상승해요.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하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했잖아. 자원이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를 어떻게 해야 돼? 수입을 해와야 돼요.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겠죠. 근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료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원료값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 올라가겠지. 근데 수출하는 입장에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이거 팔리겠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 문제 수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출. 원료를 수입해오는 것도 비싸. 거다가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 안 사. 그동안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서 산 이유가 뭐였냐면 생각보다 싸니까 산 거거든. 근데 유가 상승해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겠지, 수출량이.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 독재를 하다 보면서 그 인권 탄압이 너무도 심했다고요. 인권의 탄압이 어느 정도로 인권을 탄압했냐? 이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사진에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네, 치마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무릎에서 지금 얼마나 올라왔나? 이게 미니스커트 이런 거 못 입게 하고, 남자들 장발, 남자들 머리 기르고 하는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규제하고, 이런 이제 인권 침해가 사건들이 막 일어나. 그리고 또 저기도 있었어. 그 통행 금지.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 이거 동요도 아니고 동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문을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체포해가. 통행 금지라고 해서. 자, 그래서 유신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이제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유신 체제가 어떻게 해서 붕괴되기 시작했느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1979년에 일어나게 돼요.
이 YH 무역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유신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이런 큰 사건에 비하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봤을 때. 근데 이게 엄청 큰 일이 돼버렸죠. 이랬어요. 1979년에 이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주로 뭘 만들었냐면 가발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가발 공장. 근데 이 여기 있는 노동조합원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공들, 여성들이 이제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해버리는 거야. 이 공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부도 났다고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여공들은, 이 노동조합원들은 갈 데가 있냐?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했어요. 항의를 했다고. 왜 갑자기 부당하게 폐업을 해버리냐라고 하는 항의를 했어. 그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도와달라고 야당이었던 신민당사를 향했어요. 신민당사. 그래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신민당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의 이 딱한 사정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신민당사로 경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이 신민당사 안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이 YH 무역 이 여공들을 체포하기 시작하는데 23분 만에 끝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22살이었던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민당은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 경찰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진압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정부를 지금 현재 규탄을 하게 되는 거지. 경찰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민당사에서 이렇게 신민당에서 국회로 가가지고 이렇게 농성을 하니까 여당에서 당시 신민당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 씨를 국회의원직에서 영구 제명시켜 버립니다. 근데 김영삼 씨도 나중에 대통령 하는 인물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김영삼 씨가 자기가 제명 당하니까 이제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일부러 하는 거다, 막 인터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요. 왜? 김영삼이 어디 출신이냐면 거제 출신이에요. 거제. 그래갖고 김영삼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있냐면 부산, 경남, 거제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되니까 부산하고 마산 일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줄여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해요. 부산하고 마산에서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산 민주항쟁이 엄청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할까 막 이랬어. 근데 그 당시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탱크 몰고 가서 다 진압해버리죠. 막 이랬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11.6 사태예요. 11.6 사태. 10월 26일이니까 11.6 사태. 이날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이렇게 셋과 이제 여러 이제 수행원들 같이 해가지고 어디 안가에서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있었어.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경호실장 차지철이 권력이 좀 올라가고 김재규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차지철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또 박정희가 너무 이제 독재가 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을 또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김재규가 총을 들어서 차지철도 쏴 죽이고 박정희도 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날. 또 계엄령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가 위기 사태가 오게 됐지.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날 사망하게 됨으로써 이제 유신 체제는 사실상 이제 붕괴된 거예요. 뭐 이제 박정희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다. 자, 그래서 독재자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나라고 서울에도 봄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새로운 군인들이 또 등장해서 새로운 군부가 또 형성이 됩니다. 이른바 신군부라고 하는 세력,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군부 세력이 1980년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군사 독재가 연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붕괴되어가는 과정, 유신 체제가 무너지게 된 원인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음 시간에 5.18 민주화운동과 군사 독재의 연장 부분